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좀 아까도 보니까 이 강원도 경제에서 특히 춘천 지역의 리더들이 의견을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경쟁력의 핵심은 아침이면 조찬 모임, 저녁이면 이 최고의 과정이 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저는 얘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조찬 모임, 이 저녁 이런 최고의 과정이 활발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CEO 하던 시절에 구글에 CEO 하던 에릭 슈미트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몇 번 왔다가 아마 이제 우리 조찬 모임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화장실에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써 있는 걸 보고 저게 뭘 써 있냐고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화장실에도 전부 무슨 경영 문구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고 아니 세상에 화장실에도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래서 한참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은 여러분들한테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뭘 해도 되는 조직으로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제가 앞에다 잘까지 하나 붙여봤어요. 사람도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뭘 해도 잘 되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삼박자가 맞아요. 첫째, 종자나 묘목이 좋아야죠. 두 번째는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키워내는 농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종자나 묘목이라고 하는 것, 일하는 방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잘 내릴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게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조직 문화와 이걸 잘 살려서 회사를 살려내는 힘은 그게 바로 리더십, 그게 바로 농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와 토양, 농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경영도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리더십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최근의 화두는 애자일 경영입니다. 이건 무슨 여러 가지 경영도 보면 이렇게 어떤 이 트렌드가 있죠. 이 애자일 경영은 트렌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 아니면 살질 못해요. 여러분, 제가 애자일 경영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죠? 히말라야 K2.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영 환경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를 가야 돼요. 그렇죠? 정상을 가야 된다. 근데 저 가는 길은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또 엄청나게 비, 구름, 안개 쌓여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경영인들의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격변과 혼동의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카월드라고 하는 말을 신문기사에서도 요즘 많이 그대로 부카월드라고 쓰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외국 환경 변화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원인이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다변적이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들고 감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상들. 그래서 머리 자르면서 부카월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졸면 죽습니다. 제가 CEO를 할 때 노키아가
제가 이 통신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노키아가 디지털 폰에 뭐 거의 다 차지를 했었죠. 그래서 노키아가 아이폰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전 세계 휴대폰의 42%, 100명이면 100대면 42대가 노키아 폰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잘 안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CD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는 여러분 출장 나가시면 노키아 폰밖에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던 것이 아이폰이 2006년 9월에 나오자마자 이게 10년 만에, 뭐 10년도 아니에요. 6년 만에 10분의 1 가격으로 완전히 그 폭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려왔습니다. 그 잘 나가던 노키아가 그 당시에 뭐 돈이 없었나요? 기술이 없었나요? 경영 인재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노키아도 망했다. 왜 망했을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노키아를 망하게 했는가? 노키아 자신이 망하게 했다. 그런 who killed 노키아 did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 발표하는 건데 노키아가 왜 그런 걸 자초했는지. 너무나 잘 나가는, 사실 아이폰에 나왔던 그런 스마트폰의 그 기능들 노키아가 전 세계 최초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시장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졸지에 아이폰한테 쫓겨나고 말았는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2013년에 팔려나가면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그런데 우린 망했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순간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드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였어요. 노키아 돼버렸다. 이런 비슷한 사례, 코닥 사례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도 그 시장을 놓치고 망한 코닥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도 뭐 너무나 많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그 시대의 경영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K2공처럼 산 넘어 산이고 오리무중해. 그런데 사람들은 승자독식이라고 그래요. 승자독식. 승자독식 뭔지 아시죠? 먼저 깃발을 꽂는 데가 1등이 50% 먹고 2등이 30% 먹고 나머지 무수마발들이 20% 갖고 싸우는 시장. 먼저 깃대를 꽂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깃대를 꽂으려고 가려고 보니 앞은 산 넘어 산이고 오리무중해.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삐뚤빼뚤 하더라도 앞으로 진전하면서 찾아나가야죠. 아무도 안 가본 길에. 그러나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앞으로 가서 남보다 먼저 꽂아야 돼요. 그래서 learning by doing인 겁니다. 아무도 안 가본 길 하면서 배워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저는 스피드, 플렉시빌리티, 크리에이티비티 세 가지라고 봅니다. 신속, 무조건 빨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기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보다 일찍. 남들은 한 2년쯤, 1, 2년 후에 시작한다고 하는 거 나는 당장 시작해야 돼. 남들은 1년 걸려서 할 일, 나는 3개월 내지 6개월 내내 빨리 해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자주 시행착오를 거쳐서 남보다 더 빨리 뭔가를 더 완성을 해야 돼. 그래서 빨리, 일찍, 자주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스피드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작은 시도, 빠른 수정입니다. 작은 걸 시도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수정을 해보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애자일 경영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연해야 돼요. 아까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가끔 보면 이 구름이 걷히고 보일 때가 있어요. 빨리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앞을 좀 내다봐야 돼요.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면서 그때그때 민첩하게, 애자일의 뜻은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맞게 매우 빠르게 민첩하게 긴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바로 애자일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사람과 돈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자원 배분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비티는 남이 달려가는 레인 고속도로를 갈 때 같은 레인을 가는 한 앞차를 추월할 수 없다. 그렇죠? 남과 뭔가 달라야 돼.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제가 텔레콤 그 CEO를 5년을 했는데, 그 5년 하는 동안에 텔레콤 쪽 비즈니스는 뭐 그때 이미 제가 뭐 4G 뭐 이런 거에 관해서 투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기술 개발도 다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뭐 콘텐츠, 앱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쓸 줄도 모르겠고 그 기술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 텔레콤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 주제가 비안 텔레콤, 텔레콤 넘어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제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프로젝트를 한 6개월 동안 두 회사에다가 프로젝트를 주고 직원들 보내서 일하면서 실리콘밸리 일하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거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평적 조직 운영입니다. 직급을 떠나서 격이 없는 토론 문화를 위해서 팀의 그때 직급 제가 부장, 차장, 과장, 주임, 대리, 주임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싹 다 없애버리고 팀장, 나머지는 전부 매니저 이렇게 바꿨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차과장 됐는데 이거 어떻게 내 명함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세 부서 해봤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사에 전부 다 도입해버렸죠. 지금은 뭐 우리 임원들도 요즘 상무, 뭐 전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본부장, 부문장 그런데 부문장보다 더 그 지원이 많고 권한이 큰 본부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급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직급을 떠나서 격이 없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무 몰입에 제일 중요한 게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문화를 창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코칭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먼저 코칭도 받고, 지금은 SK뿐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임원들이나 CEO들 전부 다 코칭을 받고 있는데, 코칭 리더십. 세 번째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그 여러분 롱테일 전략이라는 책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 앤더슨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허락 문화와 기업엔 허락 문화와 용서 문화가 있는데, 허락부터 구하는 한국 기업 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힘 못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는 뭔가 과감한 시도를 하거나 실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서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핵심이 디지털 띵킹이다. 오늘 디지털 띵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경영, 사실 이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만든 그런 방식으로 개발해서 성공을 한 게 11번가예요. 11번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2년 만에 저희가 국내에서는 한 3, 4년 걸렸고, 똑같은 방식으로 터키에 가서 해서 2년 만에 터키 홈쇼핑에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한 경험에서 이 경영 방식이 방법론이 유의하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디지털 띵킹이라는 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과연 뭐냐? 디자인 띵킹.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스케치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거 이 디자인이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샘플을 한번 만들죠. 샘플을 이것저것 만들고 그거 보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런 이런 디자인이면 어때? 그거 보여준다. 그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옷을 완성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여기 오늘 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애저일 방법론인 쓰고 계시죠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애저일 방법론 잘 아시잖아요. 애저일 방법론이 뭐예요? 소프트웨어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듭니까? 베타 버전 먼저 만들고 쫙 뿌리고 나면 개발자들이 그거 보고 막 에러 잡고 하면 그 다음에 버전 1, 버전 2, 거기서 조금 더 버전 2.1, 2.3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야 이런 거 만들어서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형 깎고 뭐 해서 막 물건을 내놨는데 본이 아니야. 그러면 이미 자본금의 한 70%를 까먹은다. 그런 식으로 망하는 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내 스타트업들 가리키는 육성하는 기업 인큐베이터들도 이 디자인 띵킹이 기본적인 방법. 그럼 디자인 띵킹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엉뚱한 문제를 아무리 잘 풀면 뭐예요? 문제를 제대로 정해야 되는데 제1이 고객에게 집착해라. 고객에게 집착.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은 매우 다양한 거 하다고 제가 그 사전에 쭉 보니까 정말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고객에게 집착하라. 그리고 그 고객은 자꾸 변한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새로운 뭔가를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 발굴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럼 이거면 어때? 그리고 값싸고 빠르게 시각화를 해서 이거면 어때?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내놓아서 보여주고 그럼 거기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화를 하면 피드백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 그걸 받으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다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새로운 걸 프로토타입을 내놓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실험에서 검증하고 다시 아이디어 발굴하고 이게 해보니까 여러 번 했는데 제대로 안 돼? 그럼 우리가 문제 정의를 잘못했나? 그리고 다시 더 원점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시도 빠른 수정입니다. 이게 디자인 띵킹의 핵심인데 여러분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소위 패스트 패션 업계들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인 기존 패션 업계들은 보통 9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정도 사전에 디자인을 해서 무슨 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벌써 지금 같으면 내년도 서머 패션 내지는 옛날 같으면 그런 정도 앞을 내다보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사실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고 유니클로는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에서 매장까지 평균 2~3주면은 모든 게 다 배송까지 다 끝나요. 근데 그걸 보고 점장들이 자기 점포에 오는 사람들이 뭘 택하고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물어보고 피드백도 받아요. 그래서 점장이 발주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샘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샘플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또 동대문 같아요. 디자인하고 시제품 나오는데 3일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억셉트가 되고 시장에 피드백을 해보고 된다 싶으면 그 잘 되는 걸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스트 패션 업계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디자인 띵킹이고 애저일 경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 띵킹이고 린 스타트업은 아까 이 스타트업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걸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인데 작은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창업,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애저일 경영인 겁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특히 대기업들은 전부 애저일 경영, 애저일 조직 뭐 이래갖고 지금 엄청 지금 이 부분에 지금 힘을 쓰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마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 지사님 레고 말씀하신데 레고가 거의 죽다 살았어요. 근데 그 한 게 뭐냐면 여러분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죠. 레고 디자인을 이제 안에 기획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이런저런 레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크라우드 집단 지성으로 아이디어를 올리면 그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해보겠다는 팀들을 만들어서 그 팀한테 모든 그 권한을 위항해서 그것을 위한 전략 실행에 관해서 모든 자율과 책임을 다 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척도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해주는 거예요.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성공률이 24%가 증가하고 기간도 3분의 1로 단축하면서 레고가 완전히 죽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레고는 이거를 오픈소스 체인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한 애저일 경영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애저일이냐? 여러분, 우리 몸에 보통 34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각 세포들의 신체 전체 DNA 정보 각 세포마다 다 있어요. 이 다리에 있는 이 세포나 심장에 있는 세포나 머리에 있는 세포나 전체 세포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에 있는 세포는 그 다리 근육만 만들어요. 간에 있는 세포는 그 간만 만들어. 재밌죠? 전체 설계도는 다 있지만 자기 것만 만든다. 만일 그렇게 마치 우리 회사가 전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다 알고 있지만 각 부서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해줄 수만 있다면 그 회사는 얼마나 일이 잘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애저일 그런 방식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이 불확실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사전에 기획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걸 프로젝트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돈이 얼마나 들지, 사람이 몇 명이 들지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다면 혁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도 성과를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애저일 경영인 거예요. 리스크를 엄청 줄이면서도 속도를 가속화하는 거죠. 아까 레고 사례도 보셔서 알겠지만 패스트 패션도 그렇고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신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지금 제가 뭐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여러분 정말 간단한 제품을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전 최근에 그 신문에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여러분 캔 음료는 한 번 따면 다른 거하고 달리 병막에 자극을 쏘게 되면 캔 물을 한 번 따면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가 나왔어요? 그걸 리드로 이렇게 중간에 막을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캔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게임하면서 과자 먹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손에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과자 봉지 입구를 손을 안 대고 먹을 수 있게 구멍을 한쪽에 크게 뚫어서 과자 사이즈 줄여서 입에 그냥 통째 들고 털어 먹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제품, 어떤 제품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떤 그 루트로 물류를 프로세서를 거쳐서 갈 건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혁신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저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전통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할 게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전문성과 다양성 기반의 A팀, 전폭적인 지원,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성호 경청하면서 전원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프린트 미팅이라는 게 뭐냐면 스프린트가 뭐예요? 단거리로 전력 질주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아까 디자인 띵킹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지? 그럼 너는 이거 맡고 너는 이거 맡고 해서 한번 각 일을 나눠주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떤 거는 매일 뭐 한 10분씩만 지금 어저께 점검해 보니까 어때? 뭐 필요한 것들 새로운 걸 가지고 조금씩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한 사이클을 1, 2주 돌려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지금 이대로 하면 좋겠어? 뭐를 더 다시 해야 될까 하는 큰 걸 다시 하는 점검하는 이런 회의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과제를 다시 재분배하고 그걸 다시 나가서 또 열심히 또 한 1, 2주 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 일의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 게 바로 이 애저일인데 맞지? 이런 거죠. 이런 그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고 거기서 조금 진전이 되면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과제를 다시 설정을 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을 돌려보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애저일 경영인데 이 애저일 경영이 이런 거를 뭐 지금 LS, 뭐 삼성, SK, LG 이런 데도 지금 다 애저일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사실 SK도 뭐 맥킨지 이런 데가 막 수백만 불씩 주고 애저일 그 조직 시스템도 만들고 다 했는데 그것을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한 회사를 제가 아직 들어보질 못했어요. 왜일까? 왜일까? 조직하고 시스템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것은 조직 문화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최대한의 자율, 책임, 상호 경청, 전원 참여, 또 뭡니까? 소통, 신뢰, 협업, 실시간 피드백. 이러한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맥킨지가 조직 시스템을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도 문화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바로 아까 이 애저일 경영의 성공의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조직 문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물을 볼 때 수면 위에 있는 것만을 쳐다보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되면 전략이 잘못됐어요. 전략이 없거든요. 인원이 없어요. 사람은 있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해요. 설비가 노후화됐어요. 조직 구조나 프로세스가 잘못됐어요. 핑계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장비 새거 주고 돈만 준다고 해서 저절로 경영이 돌아갑니까? 동기부여,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목표의식도 부족하고 책임감이 없고 신뢰 소통이 안 되고 팀워크, 업무 몰입도 이 뭔가에 문제가 있는 한은 무엇을 줘도 안 돌아가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와 행동 방식. 조직에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와 행동 방식. 그게 뭐죠?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의 승부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조직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실패입니다. 제가 신규 사업 정말 제가 커리어를 하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다뤄도 보고 론칭도 해보고 하여튼 중요한 것들만 보니까 한 30몇 개 되더라고요. 그 사업들이 단 하나도 처음 계획대로 시행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이 되고 시장이 변하기도 하고 또 경쟁사가 바보가 아니까 경쟁사가 뭔가 대응을 하잖아요. 현장과 고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죠? 현장 직원들, 구성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해봐야 돼요. 경쟁사가 이런 걸 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빨리 대응을 하면서 처음 계획이나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계속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어느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또 하나 재밌는 건 조직 문화 그러면 그 리더들이 조직 문화는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장 전략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좀 특히 이제 CEO나 내 임기 동안에 이거를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 3년 요즘 저 대기업의 CEO 평균 재임 기간이 3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언제 조직 문화를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이나 제가 본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조직 문화는 6개월 내에 쇼부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로 통신 인수했을 때도 그렇고 또 SK가 한국이동통신 인수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보면 또 제가 신세계통신 또 인수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서 이 시장과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맥킨지도 이런 결정을 했어요. 조직을 혁신할 때 일하는 방식만 변화시키지 말고 행동과 함께 마인드셋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400% 이상 난다는 게 자기네 여러 가지 케이스타들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 마인드셋이란 뭐냐? 세상과 사람, 사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나 태도입니다. 바라보는. 그리고 이러한 조직 대부분의 구성들이 공유하는 마인드셋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자, 우선 사람 발자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하고 생각 사고 방식을 바꾸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원래 그 외향적이라거나 내향적이라거나 뭔가 매우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은 태도나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일과 나의 동료, 나의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동료나 부하 조직 성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성장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겐 무한한 성장 잠재 능력이 있고
누구나 새로운 도전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한다. 이걸 믿는 게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장적 사고의 반대 개념은 고정적 사고인데, 고정적 사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재능과 기질은 원래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나 도전이 생기면 그걸 위협으로 인식하고 방어에 치중을 하고 뭔가 그런 걸 기존 고정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쟤는 되는 애고 얘는 안 되는 애고, 쟤는 능력이 있는 애고 쟤는 없는 애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늘 아는 척, 센 척, 잘난 척을 하기 마련이고, 편견과 고집, 재밌는 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일이 일이 잘못되거나 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주저앉고 마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성장적 사고방식은 사람마다 잠재력은 다양하고 무한하며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거고, 성공을 부르는 전략과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서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슨 과제가 생기면 이건 어렵지만 같이 서로 배우고 해도, 실패를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에 뭘 해볼 건데, 이런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 많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통해서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 out of mindset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에게 필요한, 그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고충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보고 개선하고 또 새로운 걸 또 적용하고.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애자일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너한테 뭐를 도와주면 돼. 그리고 필요한 걸 더해주고 그 성과를 보고 그럼 이 정도로 한 100을 기대했는데 한 80밖에 안 돼. 그럼 뭘 더해줘야지.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걸 가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이런 협력 레벨을 올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성과를 내도록 협력하는 게 바로 out of mindset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out of mindset의 반대는 inward mindset이에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심사, 내 목표 달성에 매몰이 돼서 내가 그것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이용을 하고, 방해가 되면 제거해야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부각하면서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거나 비난하면서 야 쟤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동조자를 구해. 이런 게 자꾸 느끼면 어때요? 조직이 깨지죠. 근데 out of mindset은 상대방을, 우리 모두 완벽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 동등한 인격체야. 그래서 너가 중요한 건 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생각, 감정, 목표, 관심사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 그의 목표, 어려움을 물어보고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료의 성공을 도와 팀의 승리를 추구한다. 이게 뭐죠? 팀워크이죠.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도움에 감사를 표시고, 감사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그렇다면 이 두 조직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아까 인워드 마인드셋에서는 서로 부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요. 모두가 경쟁자야. 어차피 내가 쟤를 도와주면 나는 손해보는 거거든.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회의를 하면 서로 지시와 지적은 피해요.
그걸 하게 되면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매우 조용해요. 문제가 생기면 상호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부동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식이나 정보가 생기면 내가 이거 얻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사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사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직의 자산으로 사지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잡고 이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과 함께 지식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을 편리하려니까 규율이나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요. 이게 뭐죠? 그게 바로 관료주의예요. 뷰로크라시죠. 이런 데 조직에서 하려면 스트레스, 사기 저하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웃 오브 마인드셋을 가진 이런 조직에서는 협업, 공동체,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하고 서로 윈윈 게임을 모색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과제가 생기면 와글와글 끝장 토론을 합니다. 이 와글와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CEO를 할 때는 시간 날 때마다 팀별로 임원들 팀별로 식사를 자주 했어요. 보면 참 재밌는 게 어떤 조직은 임원 앉아 있고 팀장들 쭉 있는데 식사하는데도 보면 팀장들이 막 떠들고 그러고 뭐 왁자지껄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시끌시끌해요. 근데 어떤 조직은 임원만 얘기해. 다른 팀장들은 고개 숙이고 자기 밥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한테 김 팀장 당신 생각은 좀 어때? 그러고 그걸 물어보면 임원이 대답을 해요. 예? 그런 조직은 벌써 분위기가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생산적인 갈등. 실제로 그래서 이 비헤비얼 스터디한 그 결과도 그런 거죠. 조직에 뭔가 좀 서로 잡담을 많이 하고 서로 굉장히 좀 평소에 좀 우리가 보면 좀 뭐 분위기가 산만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조직이 오히려 소통이 잘 되고 굉장히 이런 창의성이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조용한 조직이 위험한 조직이에요. 엄숙한 조직, 절간같이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해요.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누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생산적인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죠. 자유와 신뢰를 중시하고 업무 몰입이 되고 조직의 민첩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요. 이게 뭐죠? 공감력이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영국 사회적 기업이 홉 어라이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아프리카는 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애들이 계속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건 모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 홉 어라이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아프리카의 마을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이 조직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한 10톤을 공급했으면 내년엔 15톤을 공급하자 이런 식으로 KPI를 정했는데 어느 날 아니 깨끗한 물 공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꼭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한 물이 그런다면 우리 아이가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나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없고요. 이런 학생이 한두 생에서 자꾸 생기면 그나마 오던 선생님이 못 와요. 그럼 우리 마을 전체가 다 피폐가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KPI를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아이들의 학교 출석 일수로 바뀌었어요. 그걸 바꾸고 보니까 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구충제도 공급해야 되고
헌책도 공급하고 그래야 돼. 제가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 회사는, 이 사회적 기업이 요즘은 가계 소득 증가에 대해서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엥겔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KPI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의 미션이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받고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미래를 실현하고 돕는 것을 이 기업의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어봐라.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구글이 요즘도 매년 한 수십 개, 한 60, 70개 기업을 계속 인수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어떤 그룹은 똑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과를 내고 어디는 성과를 못 내. 근데 이 성과를 잘 내는 팀의 비결은 뭐지? 이 팀의 성공의 비결을 DNA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 프로젝트 팀들한테 이 DNA를 옮겨 이식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많은 성과에서 번번이 사지 않아도 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한 1년 하면 결론이 날 줄 알았어요. 4년 반에서 난 결론이 뭐냐? 문화가 핵심이다. 자, 동료가 약속한 시간에 기대한 수준의 일을 해낼 것이랍니다. 케인이 손흥민한테 볼을 왜 줘요? 걔한테 보내면 반드시 넣는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의 아레나, 분명한 목표, 자신과 다른 팀원 부서에 가서 내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아야 돼.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작동이 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다. 안정감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 어떤 리더나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의 지시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경청하고 사후 존중하고 공감을 해주는. 그래서 무슨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위에 네 가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팀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구글에서 4년 반 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사람 팔자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했는데 마인셋을 바꾸라고 가르친 분 정말 스스로 마인셋 바꿔. 너 마음 좀 다르게 좀 먹어봐.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좀 사고방식을 좀 바꿔봐. 그런다고 바꿔요?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자발적으로 바꾸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컴패션. 컴이 뭐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패션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아시죠? 그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게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교훈이 뭐죠? 나만 안전을 취한다고 해서 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남도 건강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라는 게 뭐죠? 업무 과부하, 시간 압박, 목표 달성, 경쟁, 권위적인 상사, 갑질, 왕따, 개인적으로는 재무 상태, 육아 문제 이런 걸 다 안고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해 주면서 할 때 이 강한 정서적 연대감이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뭔가 만들 때 서로 결집시키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은 그저 좋은 게 아니라 전략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한국인만이 잘하고 서양인들이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엔 그런 회사들 사례가 매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모니카 월라인하고 제인 더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매우 다양한 사례를 읽고 실제로 서양에서도 저런 걸 잘하는 그 기업들은 정말 서로 펄스 네임을 걸면서 서로 친구처럼 서로 포용하고 애들 가족 이름까지 애들 이름까지 다 서로 알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 기업 조직들이 요즘 그런 게 더 약해진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정말 회사가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뭔가 남을 돕고 싶고 열심히 하고 돕고 조직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충성심이나 애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왜 들고 나왔냐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때는 물론 잘 나갔죠. 그 이후에 최근 한 20년을 뭘 해도 안 되는 조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2003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아시아에서 하는데 이제 제 옆자리에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담당 부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나를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점심도 같이 그냥 하루 종일 이제 막 세션 듣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를 붙들고 자기 회사는 이게 완전히 브릭앤 모터 아주 그냥 구닥다리 회사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사업을 이해는 못해. 얘들 온라인 익스플로러는 찍어내는데 재미 붙여서 도대체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회사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익스플로러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사업의 수익률이 98%예요. 영업이익률이.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그냥 계속 찍어본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사업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돈은 많고 그러니까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사업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MS가 진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몇 가지를 했어요. 하는 족족 망했어요. 그나마 죽다 사는 게 엑스박스예요. 게임 사업. 그러던 회사가 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비리비리한 인도계 미국인이 CEO가 되면서 완전히 환골탈태가 바뀐 거예요. 전 빌 게이츠도 만나봤지만 저 스티브 발머도 2번 만났었습니다. 보세요. 아주 마초 스타일이죠. MS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얹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폰 쓰고 있는 직원 폰을 뺏어갖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임하면서 CEO를 뽑아야 되는데 블룸버그에 당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MS 같은 회사의 CEO를 맡겠냐. 근데 사티아 나델라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됐네. 야, 이제 이 회사는 망했구나. 실제로 그런 기사가 떴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에 딱 취임하고 보니까 MS 직원들이 마치 이권 다툼하는 조폭처럼 내부 총질을 하고 있더라. 소통이 안 되고 사내 정치, 이득권 방어, 관료주의, 혁신의 실종이 되고 인재는 떠나고 맨날 그 엔티더핑 수에 시달리고. 왜 엔티더핑 수? 짜오죠. 근데 이 사람이 사티아 나델라가 된 다음에 취임 8년 만에 주가가 거의 10배가 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주가가 또 한 20-30% 최근에 금리 올리면서 테크 기업들이 거의 한 주가가 20-30% 빠진 거는 빠지기 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기업 문화를 바꿨기 때문에 뭐냐면 미션을 변경했어요. 처음에 이 사티아 나델라가 보기 전에는 이 MS의 미션이 뭐냐면 모든 가정과 책상에 놓인 PC는 MS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끼워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엔티더핑 수에 걸리고
다른 사업은 사업처럼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직원들 전체하고 엄청난 잼이라고 그러죠. 그런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서 바꾼 게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걸 성취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아니라 외부 고객 관점에서 그들이 필요하다는 게 경쟁사 제품도 팔 수 있다. 그리고 윈도우만 파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리눅스, iOS가 애플 OS죠.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까지 이 MS에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다 포용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이 많으니까 뭐 온갖 기술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그걸 다 각자만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걸 다 꺼내놓고 융합을 시키고 협업을 하게 만드니까 다양한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MS 임원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MS가 저렇게 잘 된 게 원래 이 사티아가 클라우드 사업 전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과 이 모바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살아났다고들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이 똑같은 사업을 옛날에 했다면 아마 그 사업도 안 됐을 겁니다. 옛날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거든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린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 우린 다 알고 있어. 너네 말할 것도 없어. 이런 문화에서 뭔가 실패하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뭐든지 배우고, 이 실패나 이런 것은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learn all 문화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실패를 배움의 기회라고. 성과 방식도 변화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연간 끝나고 나면 자기 성과를 갖다 쭉 적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로 평가를 받는데 그걸 그룹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성적을 올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부서에 도움을 줘서 나온 성과. 또 하나는 다른 부서가 한 거를, 세 번째 그룹은 다른 부서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와서 이뤄낸 성과.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내가 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한 거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요. 그러나 진짜 승진이라든가 이런 큰 기회는 협업을 얼마나 잘했냐는 기준이에요. 이런 걸 잘 못하는 기존에 있던 임원들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평가 방식도 바꾸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뭐예요?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다 잘해도 상대평가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잖아요. 잘하면 다 절대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가 방식도 하면서 이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하면서 필독서가 뭐냐면 캐롤 드웨게,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웨게 교수의 마인셋이.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아까 짧게 한 장표로 설명을 드렸던 성장적 사고, 그로스 마인셋. 뭔가 실패해서 배우고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런 서로 돕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아까 그로스 마인셋, 아웃워드 마인셋이 사실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공감, 그로스 마인셋, 아웃워드 마인셋, 이런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MS가 저는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농부의 역할. 이러한 조직 문화를 엮은 거 누가 했습니까? 사티아 나델라에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제가 보기엔 리더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선견, 선결, 선행. 남보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려면 뭔가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남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선결, 의사결정은 타이밍이거든요. 신속한 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타이밍에 집중하느라고 너무 실수했을 때 치명적인 그런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죠. 치명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했을 때 다른 경우에 대비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는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가 선행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전략은 시작하는 일단 가설에 불과해요. 그 가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검증해서 그것을 점점 진화시켜 나가고 이 생물과 같은 시장에 계속 적응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경영이고, 우리 경영 활동의 90%는 사실은 이 실행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실행을 누가 하죠? 구성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리더십의 핵심은 조직을 움직이고 사람을 뭔가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시작이 됐죠. 알렉스 퍼거슨, 맨유의 이 알렉스 퍼거슨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위닝이라는 리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챕터에서 아주 이 사람이 이 리더십에 대한 챕터에서 너무 멋있는 말을 제가 따왔습니다. 감독의 일이란 높은 기준을 세우고 선수들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다. 관리자는 그냥 시키는 거 그냥 만들어내는 게 관리자고, 리더는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믿도록 하면서 그걸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mpossible future라는 말이 생겼어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볼 만한 것. 그것이 impossible future. 히딩크. 딱 20년 전에 히딩크가 이 월드컵을 하면서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갔죠. 그 월드컵이 있던 월드컵 하기 전에 히딩크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스포츠 코칭을 했던 분한테, 제가 멘탈 코칭 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히딩크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브라질하고 게임을 하면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선수들 대답은 에이, 그렇죠? 그러면 10번쯤 싸우면 몇 번쯤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이 아주 저는 소름 끼쳐. 그래, 우리가 만약 그날 이겼다면 그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선수들을 완전히 why not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 힘이 아닐까? 저는 어저께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이기는 걸 보고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의사결정에 관해서 타이밍 의사결정할 때 참고할 것들이 한번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의사결정 이런 걸 물어봐, 속으로. 나 자신에게 사적인 욕심, 관습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반대 의견을 조치했나,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나, 이게 전부인가, 충분한가, 다른 대안은 없나,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와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다면 아마 실수를 매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실수할 수 있는 게 경영입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자율적이고 이런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려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코칭이 필요해요. 비즈니스 코칭. 리더와 구성원은 경영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그 새로운 기술 시장은 누가 제일 잘해요? 현장에 가까운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리더의 경험, 지혜, 결단력 이런 거 부족해요. 이거 서로가 잘 결합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경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지시를 할 때 자신의 지시만 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 활용하는데, 코칭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플러스가 돼서 도움이 되면 됐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의견을 스스로 내서 하게 되면 오너십이 생기게 돼요. 내일 갖고 업무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코칭이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 하라고. 목표는 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른 방법은 없나? 다르게 볼 수는 없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나?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지? 해결책은 뭐지? 대안은 뭐야? 그것이 과연 그런가? 장애물은 뭐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뭐 이런 얘기들. 또 리더로서 내가 지원할 사항은 뭐지? 자,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인을 해볼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명심할 사항을 좀 적어봤습니다. 고객과 현장을 늘 가까이 하라. 조직에서는 이 사람들은 되게 보고하고 싶은 걸 보고해요. 괜히 깨질 얘기를 먼저 보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서한테 그래서 오늘 사장님 오늘 심기가 좀 어때? 우리 부장님 오늘 좀 괜찮으죠? 그리고 자기한테 편리하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수시로 밑을 돌아다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되나? 밑에 얘기는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MBW예요.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괜히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관 세찰. 대관 세찰 뭐죠? 경영을 하려면 대관하면서 크게 보면서도 세차를 해야 된다고 해요. 대관 세차 어떻게 하죠?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여러분 매가 어떻게 합니까? 매는요 하늘 높이 떠서 쫙 봅니다. 빙빙 돌면서 보다가 야 저기 닭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네. 그러면 뭐 점 같은 게 보면 이 눈이 그럼 쫙 이 안에 이 망막이 쫙 뒤로 빠지면서 망원경처럼 쫙 줌인을 해요. 줌인을 해서 저 닭이 확실하네. 그러면 거의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내려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경영자라는 거는 늘 이렇게 쫙 보고 있다. 저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건 한 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험 회사에서 보니까 사고가 나면 큰 대형 사고가 나면 그와 비슷한 작은 사고가 32개가 일어났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들이 한 1000가지쯤 일어나더라. 1대 32대 1000인가요? 그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징조를 보고 처음에 쫙 보고 있다. 저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그때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파보면 그런 일들이 조직 내에 그게 조직 문화나 시스템 때문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저는 사실 경영할 때 이걸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사장이 온갖 사업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쫙 보고 있다 고객의 불만이 들어온다 아니면 네트워크에 무슨 사고가 난다는 게 조직이 보이면
우리 사장실 직원들 보면서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가요. 그럼 비슷한 일들이 다른데 일어나고 있는 거 얼마든지 파고. 그게 대관 실체예요. 제가 이 얘기를 주위에 강석진 회장 옛날 G 코리아에 있던 사장한테 했더니 주위에서는 그걸 헬리콥터 비유라고 불러요. 뭔 얘기냐? 여러분 헬리콥터는 계기 비행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목측 비행을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강, 도로 이런 데를 보고 다닙니다. 근데 너무 낮게 가면 안 돼요. 전선줄에 걸리니까. 리더는 너무 높게 계기 비행을 현실하고 떨어져 계기 비행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내려가서 전기줄에 걸릴 정도로 너무 관여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뒤에서 그걸 또 헬리콥터 비유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시의 제한. 리더는 맨 나중에 얘기해야 돼. 제가 무슨 토의를 하다가 이거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좀 더 고민하고 자는데 야 내가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번 좀 아이디어도 검토하는 좀 검토를 해줘. 그리고 딱 얘기를 했더니 나가자마자 사장 지시사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맨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다 듣고 먼저 얘기하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사장이 다 답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이 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고민을 해? 또 안 돼도 내 책임이 아니에요. 사장 아이디어니까. 우리 대표 아이디어니까. 우리 임원 아이디어니까. 그리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투자하라.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아까 제가 컴패션 얘기할 때 조금 했죠.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될 수 위기에 더욱 강해진다. 사내 정치 철저히 배역하라. 뭔가 합의할 때 적당히 합의하려고 그러지 마라. 최고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끝까지 머리 터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라. 적당히 서로 양쪽의 의견을 보고 그럼 이 의견 이러고 할까 중간쯤 뭐 대충 섞어서 이런 거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경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사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의해 느껴지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시죠? 8시. 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고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생기를 넣기 전까지는 뭐죠?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멋있는 건물, 좋은 시스템, 사람을 아무리 뭐하나 써도 그들이 활기가 가고 생기가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리더가 할 일은 바로 이 사람들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람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뭔가를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잭 웰치의 지금 잭 웰치의 굉장히 고전적인 리더지만 그의 리더십에는 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리더십 요건에 4가지가 5가지가 있어요. 4E1P 에너지. 리더 본인의 에너지가 넘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남한테 불어넣어줘야 돼. 에너자이저. 3번째가 엣지, 결단력이고요. 4번째가 실행력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목표나 골을 향한 패션, 집념, 열정. 그 중에 에너자이저, 패션과 뭐이기? 에너지라는 겁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건 나의 에너자이저,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조직을 살리고 조직 문화를 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조직에 꼭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일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저 상무님
대표님, 시장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이런 거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발화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화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이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아이, 그거 우리 비슷한 거 해봤잖아. 그거 한번 해봐요. 우리 일만 늘어. 이 불연성의 이 상당히 이런 거 모든 게 시니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더의 역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인화성이 강한 사람으로, 인화성이 강한 사람들을 이 자기 발화성이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리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에너자이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벌레가 저 건너편에 있는 연못으로 가려고 그러면 죽어라고 기어가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멀리 호수로 가려는 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간다고 한들 평생 가도 못 갈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가야죠?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애벌레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리더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던 거에서 조금 한 3%도 하고 5%도 하고 거의 한 10% 두 자리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얘기한 판을 바꾸는 impossible future,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엄청난 목표를 도전하려고 그러면 현재 리더와 조직 문화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와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뀌면 저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격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장갑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끊임없이 뭔가 모색하고 매우 애자일하게 계속 앞을 내다보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리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저런 식으로 자꾸 시행착오를 빨리 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서도 조직이 같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조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